안녕하세요, 세모고사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 천호역에서 암사동 방면으로 일을 하러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경계석에 발이 걸려서 허공에서 180도를 회전한 뒤에 경계석과 충돌하면서 떨어져서 상당한 타박상을 입기는 했지만 사나흘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다 나았어요. 근데 진짜로 신기한 건 올 1월에 제가 올림픽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가서 화장실을 하나 올 철거를 하고 집에 왔는데 오른쪽 어깨와 등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격한 노동 후에 근육통이 습관된 거죠. 근데 근육통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노가다를 시작한 지 벌써 14년째인데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이 정도로 심한 근육통은 생전 처음이었거든요. 원래 제가 천장 보고 눕는 걸 잘 못합니다. 온몸이 뻑적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데 오른쪽 어깨와 등이 극도로 아프다 보니까 옆으로는 눕지조차 못하겠더라고요. 오른쪽 어깨를 침대에 대고 누우면 어깨뼈가 부러질 듯 아파서, 그리고 그 반대쪽인 왼쪽으로 누우면 오른쪽 어깨 근육이 끊어지기라도 할 듯 너무 땡겨서요. 그래서 지난 4개월 동안 천장만 보고 잤습니다. 전 원래 천장 보고 눕는 자세로는 불편해서 잠이 못 드는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사실 천장을 보고 눕는 자세가 건강에는 제일 좋죠. 옆으로 누우면 뼈에도 안 좋고 호흡기와 같은 장기들이 하중을 많이 받게 되어서 건강에도 나쁘니까요. 근데 어깨가 너무 아픈 덕분에 자세를 완전히 교정하게 되었으니까 전화해보게 된 거죠. 불행 중 다행스럽게 말이죠. 아무튼 그동안 자석도 붙여보고 마사지도 받아봤는데 전혀 호전되질 않더라고요. 무려 4개월 동안요. 잘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특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이핑을 할 때는 어깨를 앞으로 쭉 빼야 하는데 어깨 통증 때문에 아주 고역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 엉덩이뿐만 아니라 등과 팔도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어깨와 등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정말로 안 되겠다. 월요일부터는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도수치료도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어차피 월요일날 강동구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구청에 나가봐야 하니까 나가는 김에 침이라도 한번 맞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그렇게 금요일 토요일 밤을 버티고 일요일 아침을 맞았는데 목요일날 다친 엉덩이와 다리가 많이 풀렸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엉덩이와 허벅지에 자석 5개를 붙이고 잤거든요. 그 덕분인지 근육이 빠르게 회복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추세라면 월요일부터는 일을 재개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만약에 일이 들어오면 수락할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저녁 때쯤 되자 엉덩이가 거의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차 스트레칭을 해봤는데 몸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통증도 거의 안 느껴지고요. 근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오른쪽 어깨와 등도 통증이 거의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오른쪽 등과 어깨를 세게 눌러봤어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살짝 누르기만 해도 엄청 아파서 세게 누르지도 못했는데 이게 웬걸 거의 통증이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이리저리 흔들어 봐도 괜찮고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른쪽 엉덩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깨와 등의 통증이 상대적으로 느껴지질 않는 건가? 아니면 극심했던 엉덩이 통증이 가시면서 어깨와 등의 통증을 데리고 간 건가? 뭐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극심한 통증은 더 큰 통증으로 억제한다는, 이열치열, 이한치한과 비슷한.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의 통증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 어깨와 등의 통증은 아예 꼬리를 말고 도망가 버리는 뭐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일요일 밤 침대에 누울 때는 일부러 오른쪽으로 누워봤어요. 어깨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정말로 통증이 가신 건지 확인해보기 위해서요. 엉덩이와 다리의 통증은 거의 누그러졌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깨 통증도 거의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물론 잔통은 약간 남아있었지만 술이 떡이 된 날이나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도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인 토요일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도 일부러 오른쪽으로 누워봤어요. 엉덩이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일부러 오른쪽으로 누워본 거예요. 압박을 줘야 근육이 조금이라도 더 풀릴 테니까요. 다리 통증은 견딜만 했는데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누워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분 만에 포기하고 다시 천정을 보고 누웠었죠.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였는데 다리 통증이 거의 사라진 그 다음날 저녁에는 그토록 극심했던 어깨 통증까지 눈 녹듯 사라졌다?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나를 괴롭혀왔던 그 처절한 통증이 불과 하루 만에 정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그래서 월요일날 침을 맞으러 가지 않았어요. 통증이 거의 사라져가는데 굳이 침을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물론 갔어도 헛걸음치고 왔겠죠.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었다면서요. 사회생활을 거의 안 하다 보니 알 수가 있나요? 물론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정말 어깨 통증이 완전히 가신 건지 아니면 더 극심한 둔부 통증 때문에 어깨 통증을 일시적으로 망각하게 된 건 아닌지. 만약 이대로 어깨 통증이 사라진다면 옛말이 정확히 적중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극심한 통증은 더 큰 통증으로 억제한다는. 아직 확신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이 요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래요. 오랜 세월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은 그 주변에 더 큰 통증을 일시적으로 유발시켜 보세요. 며칠 뒤 그 일시적인 통증이 가실 쯤 고질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혀왔던 극심한 통증도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괜히 병원에 가봐야 찢고 자르고 꿰매기만 합니다. 수술을 하면 몇 개월 동안은 살만하실 거예요. 근데 머지않아 영구장애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고요. 병원은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병원은 이익단체거든요. 멀쩡한 사람들한테도 약을 팔아먹어야 하고 약효가 없으면 배를 가르고 잘라내고 봉합하고 입원을 시켜야 비로소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병원이에요. 한마디로 의사라는 놈들은 죄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사기꾼 정도가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연쇄살인마들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절대로 그 놈들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놈들을 맹신했다가는 건강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강탈당한 뒤에 결국엔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래요. 사설은 그만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 책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왜 정신병자의 하품소리인지를 증명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초창기에 이미 설명드렸지만 그 내용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보완되고 첨부된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다시 또 영상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근데 내용이 길어서 몇 편으로 잘라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면 지루함을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과학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겹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는 아인슈타인을 개신교의 예수처럼 신성시하고 상대성 이론을 성서처럼 숭배하니까요. 교육 방송사들과 모든 언론사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아인슈타인에 대한 찬양 기사를 무한반복적으로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2024년 5월 7일 다음 뉴스에서 아인슈타인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과는 무관한 내용의 기사들이 매월 수십 개씩 생산되고 있어요. 기사들의 제목은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유치하기 그지없고요. 배우 차은우가 꽃미남이기 때문에, 즉 얼굴 천재이기 때문에 얼굴계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린다는 내용부터 조선시대의 독일 유학생인 황진남이 아인슈타인을 만났었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 태국에서 가상제품으로 아인슈타인의 뇌가 0.5위안, 우리 돈으로 94원에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는 등, 아인슈타인의 생일인 3월 14일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아인슈타인 챗봇을 설치한다는 등, PD인 나영석과 아인슈타인의 공통점은 바로 생일 카페가 열렸다는 점이라는 등, 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AI 서비스 이름이 아인슈타인이라는 등, 조선에도 뉴턴과 아인슈타인에 비견될 만한 천재 과학자들이 있었다는 등, 구글의 AI가 일론 머스크와 아인슈타인을 흑인으로 그렸다는 등, 그야말로 제목만으로도 구역질을 참기 힘든 개망발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전작인 증보개정판에서 살펴봤던 뉴턴의 사과나무 기사들이 무한 재생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희대의 사기꾼인 아인슈타인을 신성시하고 온갖 망발로 점철되어 있는 상대성 이론을 절대 진리인 양 세뇌하기 위한 야바이 짓거리인 거예요. 그중 백미는 구글의 AI가 아인슈타인을 흑인으로 묘사했다는 기사예요. 아니, AI가 할 짓이 없어서 그 못생긴 아인슈타인 얼굴이나 그리고 저 자빠져 있냐고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AI는 사전에 아인슈타인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통해서 놈이 백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놈을 흑인으로 묘사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AI에게 아인슈타인을 흑인으로 그리도록 사주한 놈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구글의 관리자 놈이지. 왜? 그렇게 해야 또 한 번 아인슈타인의 이름으로 전 세계 언론들을 도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한 번 순진무구한 대중들에게 아인슈타인의 이름 석자, 아니 5자를 각인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이 세상의 헤게모니를 움켜쥔 놈들이 얼마나 생양아치 놈들인지를 깨달으셔야 해요.
그러지 못하면 왜 이 세상이 지옥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퍼즐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순진무구한 노름꾼들은 결국 자신의 전 재산과 손가락, 심지어 자신과 가족의 목숨까지 강탈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학계가 아인슈타인을 신성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태생과 동시에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된 물리학의 온갖 거짓말과 궤변으로 생명수를 내려준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리학으로 대변되는 과학은 신념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어야죠. 하지만 과학의 기초 이론들은 죄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도배된 지동설을 합리화하기 위해 급조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물론 화학의 원자론, 지구과학의 대륙이동설, 물리학의 중력이론, 공전이론까지 새빨간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개구라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작과 전작의 증거개정판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여기선 생략하기로 할게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학계와 언론사들은 뉴턴과 아인슈타인에 대한 찬양 기사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학을 검증이 아닌 숭배의 대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허나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가 아니라 잔다가리의 황제였을 뿐이에요. 도떼기 시장판 야바의 꾼에 짜고 치는 고스톱판의 밑장 빼기 타짜였을 뿐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성 이론이 왜 정신병자들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증명해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검시대에 올려놓고 놈이 어떤 밑장 빼기를 시전했는지, 왜 그게 개사기일 수밖에 없는지를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위키백과의 특수상대성 이론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마침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EBS의 빛의 물리학 시리즈 중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영상이에요. 영상 시간 21분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토바이가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하지만 50으로 가는 자동차가 보면 오토바이는 50입니다. 속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빛은 혹시 다르지 않을까? (50의) 자동차가 봤을 때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100의 오토바이가 봤을 때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땅에서 봐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내가 아무리 쫓아가도 빛은 항상 30만 킬로미터로 도망가는 게 아닐까? 빛의 속도는 누가 보더라도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내가 100킬로미터로 움직이든 10,000킬로미터로 움직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기본 전제로 설정해 놓은 광속 불변의 법칙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 상생도는 고전 물리학에서의 상대속도를 설명해 놓은 그림입니다. 빛을 분출하는 광원은 나와 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노란색 화살표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해 옵니다. 내가 A처럼 제자리에 멈춰 서 있을 때 빛은 1초 후에 나에게 도달하게 되겠죠. 이때 나의 속도는 0km/s, 빛의 속도는 30만 km/s니까 0 더하기 30만은 30만으로 나에 대한 빛의 상대속도는 30만 km/s가 되겠죠. 이번에는 내가 A에서 B로 30만 km/s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빛도 나를 향해서 30만 km/s로 질주해오고 있으니까 나와 빛은 0.5초 후에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나의 속도는 30만 km/s, 빛의 속도도 30만 km/s이므로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30만 플러스 30만은 60만 km/s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A에서 C로 30만 km/s의 속도로 빛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다면 30만 마이너스 30만은 0으로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0km/s가 되겠죠. 이게 고전 물리학의 셈법이자 우리들의 상식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계산법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인슈타인이라는 듣보잡이 나타나서 이 계산법이 틀렸다고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리에 멈춰 서 있건 빛을 향해 또는 빛과 같은 방향으로 질주하건 간에 우리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똑같은 30만 km/s라는 정신병자의 술주정 같은 망발을 짓거려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속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상대적이지만 빛의 상대 속도만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성을 띈다면서 말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빛의 속도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적이며 카멜레온처럼 주변 상황에 따라 천변만화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관찰자가 얼마의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건 간에 빛은 항상 관찰자의 속도와 방향을 감안한 뒤에 관찰자와 자신의 속도의 합이 30만 km/s가 되도록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광속불변의 법칙이라는 명칭은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빛의 상대속도 불변의 법칙 또는 빛의 절대속도 항변의 법칙이라고 명명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허나 명칭이 어리 따위는 상대성 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모순에 비하면 조적지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상상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나와 30만 km 떨어져 있는 광원으로부터 나를 향해 날아옵니다. 내가 A 지점에 멈춰서 있을 때 빛은 1초 후에 나와 충돌하겠죠. 내 속도는 0km/s, 빛의 속도는 30만 km/s니까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 역시 30만 km/s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A에서 B로 빛을 향해 30만 km/s의 속도로 날아갈 때 고전 물리학에 근거하면 빛과 나의 상대 속도는 60만 km/s가 돼서 0.5초 후에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거하면 빛의 속도는 0km/s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거하면 빛과 나와의 상대 속도는 항상 30만 km/s가 되어야 하는데 내 속도가 이미 30만 km/s이기 때문에 빛은 0km/s로 제자리에 멈춰선 채로 내가 다가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30만 km/s의 속도로 A에서 C로 날아갈 때 고전 물리학에 의거하면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0km/s가 되어야 하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거하면 이때도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30만 km/s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빛은 60만 km/s로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거한 빛의 상대 속도는 위의 상상도처럼 고전 물리학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학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상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V의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U의 속도이지만 상대성 이론에서 상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V의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U의 속도 나누기 1 플러스 V의 속도 곱하기 U의 속도 나누기 광속의 제곱으로 완전히 다르다고요. 즉, 두 물체의 속도를 곱한 값을 광속의 제곱으로 나눈 뒤에 1을 더한 값으로 두 물체의 속도를 더하거나 뺀 값을 다시 나누는 매우 복잡 단안한 방식으로 이미 빛을 향해 30만 km/s로 질주하고 있는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가 30만 km/s로 도출된 것을 다시 고전 물리학적인 계산법으로 30만 플러스 30만은 60만 km/s로 계산하는 건 절대 모순이라고요. 허나 저의 계산에는 눈꽃만큼의 모순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영상의 말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왜 아인슈타인의 광속불변의 법칙의 공식이 그야말로 시정잡배들의 야바이 짓거리에 불과한지를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시속 50km, 시속 100km로 마주 달려오는 두 차량의 상대속도를 구하는데 빛의 속도가 개입돼야 할 이유는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양자의 속도의 곱을 무한에 가까운 광속의 제곱으로 나눠야 할 이유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코딱지만한 수를 무한에 가까운 수로 나눈 뒤에 1을 더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뭐란 말인가요? 무수히 많은 숫자들 중에 하필이면 1을 더해야 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건 분모를 1의 근사치로 유도하기 위한 유치찬란하기 그지없는 숫자 노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야 양자를 더한 분자값이나 그 근사치가 그대로 결과값으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요. 낮은 속도를 대입했을 때의 상대 속도는 고전 물리학으로 계산한 값의 근사치가 도출되도록, 그리고 둘 다 광속을 대입했을 때의 상대 속도는 그 어떤 경우라도 30만 km/s로 도출되도록 끼워 맞춰 놓은 숫자 노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위 공식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내가 빛으로부터 광속으로 멀어져 갈 때 상대 속도는 30만 km/s가 아니라 0km/s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상대성 이론은 그야말로 정신병자의 잠꼬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에 하나 위의 공식이 완전 무결한 것이었다고 쳐주더라도 위의 망발을 분석해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위의 공식대로라면 내가 빛으로부터 3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A에 멈춰서 있을 때도 나와 빛과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빛이 나에게 도달하는 데에는 1초가 소요되며, 내가 빛을 향해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진해 갈 때도 나와 빛과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이므로 0.5초가 아니라 1초가 걸리게 되고, 또 내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빛으로부터 도망칠 때에도 나와 빛과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되므로 마찬가지로 1초가 소요되겠죠. 그 말인즉슨 내가 빛을 향해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해 갈 때 빛은 제자리에 멈춰 서 있게 되며, 내가 빛으로부터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도망칠 때 빛은 초속 60만 킬로미터로 나를 따라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빛의 절대 속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건 곧 빛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이건 빛이 나에게 도달하는 데는 항상 1초가 소요된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나와 빛과의 거리가 0km이건 30만 km이건 60만 km이건 심지어는 1억 5천만 km이건 250만 광년이건 말이죠. 참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다시 한번 이 상상들을 봅시다. 나에게서 3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빛이 A 지점에 정지해 있는 나에게 도달하는 데에는 1초가 걸리겠죠. 근데 내가 A에서 B로 30만 km/s로 질주해 가더라도 빛이 나에게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1초예요. 근데 그 1초 동안 나는 광원 바로 앞에 도달해 있으므로 나와 빛과의 거리가 0km인 경우에도 빛이 나에게 도달하는 데는 1초가 걸리는 거예요. 또 내가 광원으로부터 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빛과 같은 방향으로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도망칠 때에도 빛이 나에게 도달하는 데에는 1초가 소요되는데, 그 1초 동안 나는 광원으로부터 6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날아가고 있으므로 빛이 60만 킬로미터를 질주하는데 1초가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나와 빛과의 거리가 0km이건 30만 킬로미터이건 60만 킬로미터이건 빛이 나에게 도달하는 데는 항상 1초가 소요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내가 광속의 10배인 초속 3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빛으로부터 도망칠 때 빛은 초속 3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나를 따라와서 1초 후에 나를 추월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의 속도를 계속 끌어올려서 광속의 500배인 1.5km/s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빛은 1억 5,030만 km/s의 속도로 나를 따라오게 되겠죠. 처음 나와 빛과의 거리는 30만 킬로미터에 불과했지만 1초 후 내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빛은 1초 후에 나를 추월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 막 태양에서 분출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8.3분이 아니라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속도를 더 끌어올리면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에도 250만 년이 아니라 고작 1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우주의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도달하는 데에도 수천억 년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1초밖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지나가는 개도 배꼽을 움켜쥐고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를 얘기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개코는 지금부터예요. 만약 내가 광원으로부터 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광원을 향해 광속의 10배의 속도로 질주해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가 A에서 B로 초속 3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해 갈 때도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30만 km/s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빛은 초속 마이너스 27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을 해야 합니다. 빛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마이너스 270만 km/s의 속도로 도망치다가 1초 후에 나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마디로 특수상대성 이론은 세상에 둘도 없는 개소리라는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내가 정지해 있는 경우에만 빛의 절대 속도는 30만 km/s일 뿐, 그 외의 경우에는 나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빛의 절대 속도는 천변만화하기 때문에 광속은 얼마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빛을 향해 무한대의 속도로 질주하게 되면 빛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30만 km/s의 속도로 나로부터 도망치게 되며, 내가 무한대의 속도로 빛으로부터 도망갈 때에는 무한대 플러스 30만 km/s의 속도로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즉 빛의 절대 속도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30만 km/s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30만 km/s까지 천차만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인슈타인의 논리대로라면 빛의 절대속도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절대속도를 알 수 없는데 상대속도가 항상 30만 km/s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있나요? 따라서 상대성 이론은 뭐다? 정신병자의 하품소리다. 혼다 개잡것들은 주장합니다. 작금의 물리학의 모든 이론들은 이런 정신병자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 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발전된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가 지옥이라는 말인가요? 정말로 빛의 상대속도가 항상 초속 30만 km라는 아인슈타인의 망발이 사실이라면 빛은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가 얼만큼의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탐지하는 초정밀 속도 탐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야 되겠죠. 더불어 그 관찰자의 속도에 맞춰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는 인공지능 속도 제어 장치도 갖추고 있어야 할 거고요. 근데 빛은 삼라만상 중에 가장 오래전에 탄생됐으므로 그런 최첨단 기능을 탑재하고 있을 리 만무하겠죠. 따라서 상대성 이론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모순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이 왜 정신병자의 잠꼬대일 수밖에 없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관찰자들이 각기 다른 방향과 다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고 있다면 빛은 과연 어떤 관찰자에게 자신의 상대 속도가 초속 30만 km가 되도록 제어하게 될까요? 관찰자 A는 제자리에 멈춰서 있고 B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안에, C는 시속 3만 km로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인공위성 안에서, 그리고 D는 광속으로 날아가고 있는 UFO 안에서 똑같은 한 줄기 빛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그 한 줄기 빛은 무슨 수로 이 모든 관찰자들에게 자신의 상대 속도가 30만 km/s로 보이도록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요? 또 빛은 왜 모든 객체들에게 자신의 상대 속도가 항상 초속 30만 km로 보이도록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까요? 빛은 생명을 갖지 못한 무생물이므로 그 어떤 인지력이나 판단력도 갖추지 못했겠죠? 따라서 빛이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자신의 속도를 통제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겠죠. 그러면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건 누군가요? 바로 아인슈타인과 물리학계뿐이죠. 허나 놈들이 빛은 모든 관찰자들에게 항상 초속 30만 km로 비춰야 한다 라고 선언했다고 해서 빛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움직여 줄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가 아닌 창조주겠죠. 허나 아인슈타인이 창조주가 아니듯 빛 또한 모든 관찰자들에게 동시에 자신의 상대 속도가 30만 km/s로 보이도록 하는 마법을 부린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당연한 이치를 증명하는데 굳이 시간을 허비해야 할 이유가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건가요? 어쨌든 광속불변의 법칙에서 아인슈타인은 관찰자가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의 속도로 이동하건 간에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초속 30만 km로 변함이 없다라고 씹으려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속불변의 법칙에서의 이 절대 명제가 곧 이어지는 동시성의 상대성에서는 180도 뒤집어지기 때문이에요. 동시성의 상대성을 설명해 놓은 대목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영상의 37분 때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정체해 있는 열차 안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봅시다. 열차 객실 정중앙에 양방향으로 빛을 분사하는 광원이 놓여져 있고 양쪽 끝 출입문 앞에는 광원에서 분출된 빛을 받으면 불이 켜지는 센서 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광원과 두 센서 등 간의 거리는 똑같기 때문에 빛이 분출되면 두 등은 동시에 불을 밝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광경을 열차 밖에서 관찰할 때도 두 등은 동시에 불을 밝히는 걸로 비춰질 겁니다. 이번에는 이 열차가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고 있는 은하철도 999라고 가정해 봅시다. 열차 안의 승객들이 바라볼 때는 이 그림처럼 두 센서 등이 동시에 불을 밝히게 되지만 열차 밖에서 바라볼 때는 열차가 오른쪽으로 빠른 속도로 질주해 가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날아가는 짧은 시간 동안 왼쪽 센서 등과의 거리는 그만큼 더 가까워지고 오른쪽 센서 등과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에 왼쪽 센서 등이 더 먼저 불을 밝히게 될 거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주장이에요. 즉, 정지되어 있는 열차의 경우에는 빛과 센서 등 사이에 거리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열차 안과 밖의 관찰자들에게 동시에 불이 켜지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열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경우에는 안에서 볼 때는 두 센서 등이 동시에 밝혀지는 것으로 비춰지는 반면 밖에서는 동시가 아니라 뒤쪽 센서 등이 먼저 켜지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동시성의 상대성의 기본 전제인 겁니다. 근데 이건 시작부터 잘못된 가정이에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열차 밖에서 관찰할 때
빛과 두 센서 등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증가하면서 뒤쪽 센서 등이 먼저 켜졌다면 안에서 볼 때도 똑같은 결과가 도출돼야 합니다. 밖에서 볼 때 열차의 이동으로 인해 빛과 센서 등 간의 물리적인 거리에 편차가 발생했다면 안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로 결과는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열차가 달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동시성의 상대성은 순전히 아인슈타인의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 기인한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된 가정인 겁니다. 자, 다시 위키백과를 봅시다. 움직이는 열차 안의 사람들의 눈에는 두 센서 등이 동시에 켜진 것처럼 보일 거라는 추측의 근거는 양방향으로 빛을 분출하는 전등이 두 센서 등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즉 전등과 두 센서 등과의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씹으려놨죠. 헌데 전등은 양방향으로 빛을 분출하는 장치일 뿐 빛 그 자체가 아니죠. 다시 이 상상도를 봅시다. 두 개의 센서 등 중간에 양방향으로 빛을 분출하는 광원, 즉 전등이 자리하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 열차 안에서 전등이 처음 빛을 분출했을 때 양방향으로 분출된 빛과 두 센서 등 사이의 거리는 동일했죠. 헌데 빛이 센서 등에 도달하는 동안 열차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빛 1과 센서 등 1과의 거리는 절반으로 감소됐고 빛 2와 센서 등 2와의 거리는 그만큼 증가됐죠. 그리고 이 양자의 거리 변화는 물리적인 것이므로 안에서 볼 때나 바깥에서 볼 때나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전등과 센서 등과의 거리는 여전히 똑같죠. 열차가 정지해 있을 때나 달리고 있을 때나 중앙의 전등과 앞, 뒤의 센서 등과의 거리는 눈곱만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대목에서 대착각을 하게 됩니다. 안에서 볼 때는 센서 등과의 거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두 센서 등이 동시에 불을 밝힐 거라는 판단의 주체는 빛이 아니라 광원, 즉 전등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센서 등과의 거리가 증감했다는 판단의 주체는 전등이 아니라 광자, 즉 빛이죠. 두 경우 모두 전등이면 전등, 빛이면 빛을 거리 측정의 주체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전등을 그리고 뒤에서는 빛을 주체로 설정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동시성의 상대성은 시작부터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며 그걸 토대로 전개된 특수상대성 이론은 정신병자의 토사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광속불변의 원칙을 설명할 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씹으려다 썼나요? 내가 정지해 있고 빛을 향해 질주하건 빛으로부터 도망가건 빛이 나에게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항상 1초로 동일하다고 열변을 토해댔었죠. 객체를 나에서 센서 등으로 바꾸면 열차가 제 아무리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라도, 즉 열차 앞쪽 문 센서 등이 제 아무리 빠른 속도로 빛으로부터 도망을 가건 또 열차 뒤쪽 센서 등이 제 아무리 빠른 속도로 빛을 향해 달려가건 양방향으로 분출된 빛이 센서 등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즉 열차가 정지해 있을 때나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로 질주함으로써 빛과 두 센서 등 간의 거리가 증감하더라도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두 센서 등은 동시에 불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광경을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두 센서 등은 동시에 켜줄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광속불변의 법칙에서는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30만 km/s 라고 씹으려 놓고서는 동시성의 상대성에서는 빛의 상대 속도를 고전 물리학적인 셈법, 즉 나의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빛의 속도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닭대가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냐고요. 방금 전에 제가 침을 튀겨가면서 씹으려던 얘기를 돌아서자마자 바로 까먹어버리니 이런 돌대가리가 해마다 실시되는 인기투표에서 매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선정된다는 게 도대체 말이냐고요, 방구냐고요. 영상 41분 때부터는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자, 빠른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고 있는 우주선 아니에요. 초록색 사각형 안에 긴 형광등처럼 생긴 1m 길이의 광자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붉은 빛이 광자예요. 광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1초, 아래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또 1초가 흐릅니다. 영상 속 광자, 즉 빛은 1초에 30만 km가 아니라 고작 1m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어쨌든 영상 속 광자는 7초 동안 3번 반, 즉 7m를 왕복합니다. 근데 안에서 볼 때는 수직 왕복 운동을 하던 광자가 우주선 밖에서 관측할 때는 사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똑같은 7초가 흐르는 동안 우주선 안에서는 7m를 이동했던 광자가 밖에서 볼 때는 10m 이상 이동한 걸로 비춰져요. 이에 대해 해설자는
우주선 안에서는 7초가 흘렀지만 우주선 밖에서는 10초가 흘렀다고 씹으려대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는 길이가 수축되며 반대로 시간은 팽창된다고 씹으려댑니다. 그래서 지구에 살고 있는 50대 쌍둥이 여동생은 폭삭 사갔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쌍둥이 언니는 아직도 20대 외관을 갖고 있는 거라는 정신병자의 잠꼬대 같은 소리를 짓거렸답니다. 자, 한 여인이 스쿼트를 하고 있어요. 1.7m 높이에 위치했던 그녀의 머리가 1m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7m까지 올라가기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연속으로 반복했다고 가정하면 그녀의 머리는 수직으로 7m를 상하 운동한 셈이 되겠죠. 근데 그동안 그녀가 탑승하고 있던 우주선은 100m를 이동했다고 칩시다. 밖에서 볼 때 그녀의 머리는 긴 사선을 그리면서 110m 정도를 이동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주선 안의 시간이 바깥보다 16배 지연됐다고 주장하는 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놈을 정신병자로 결론 내리고 대꾸도 안 한 채 황급히 자리를 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놈이 말을 걸어와도 완전히 쌩까고 지나칠 거예요. 왜냐하면 수직 상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머리통이 멀리서 봤을 때는 긴 사선 운동을 했다고 해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니까요. 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광제시계의 광제를 여기서는 사람의 머리로 바꿔치기 한 것뿐이니까요. KTX에 탑승한 한 소년이 테니스 공을 수직으로 던져 올렸다가 잡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2.5m, 한번 왕복하면 5m로 1초가 걸립니다. KTX는 시속 360km, 초속으로 환산하면 100m로 질주하고 있어요. 밖에서 관측하면 테니스 공은 1초 동안 105m를 사선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비춰지겠죠. 아인슈타인의 망발대로라면 열차의 시간은 바깥보다 21배나 지연돼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테니스 공이 다시 소년의 손에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열차 안에 사람들이 볼 때도 1초, 열차 밖에 사람들이 볼 때도 1초로 동일합니다. 열차 안에서 볼 때 5m만 수직 상하 왕복 운동을 한 테니스 공이 열차 밖에서 볼 때 105m를 사선 운동한 것처럼 비친다고 해서, 즉 공의 겉보기 운동거리가 21배 증가했다고 해서 공의 운동시간 또한 그만큼 증가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이라는 개잡 쓰레기 놈은 테니스 공을 광제시계로 바꿔치기 한 후 광제의 이동거리가 증가된 만큼 우주선 밖의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정신병자의 잠꼬대 같은 개소리를 씹으려대고 있는 거예요.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 즉 저것들의 주장에 의하면 관성계에 따라 물체의 겉보기 운동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두 관찰자의 시간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관성계든 간에 시간은 항상 1초에 한 놈끔씩만 움직여요. 밭을 갈고 있는 농부의 팔목시계의 1초나 시속 900km로 날아가고 있는 여객기 안에 매달려 있는 벽시계의 1초나 똑같이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의 광제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볼 때 매초 1m씩 7초 동안 7m를 수직으로 상하 운동을 한 광제시계가 밖에서 볼 때는 사선으로 10m 이상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주선 안의 시간이 바깥보다 1.5배 늦게 흘렀다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미친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특히 과학자놈들은 책을 읽거나 요리를 할 때도 제자리에 서 있지 말고 거실 안을 뱅글뱅글 맴돌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최소한 2배는 더 오래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 맨몸으로 뛰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도세요. 그러면 10배는 더 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주라면 사무실을 건물이 아닌 대형 버스 안에 설치한 뒤에 쉬지 말고 고속도로를 질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30배 이상 지연될 겁니다. 평균 수명이 100살이면 여러분들은 3000살까지 살게 될 거예요. 아니, 사무실을 KTX 안에 설치하면 그 5배는 더 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개인 여객기를 구입하세요. 그러면 30,000살까지도 무난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진 택시기사, 버스기사, 열차나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평균 수명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는 가정주부들보다 수십 배는 더 길겠죠. 근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사고사를 제외하더라도 온종일 운전을 하는 건 중노동에 속하는 일인데다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 평균 수명이 훨씬 더 짧아집니다. 시간 팽창으로 인한 수명 연장 효과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왜 개소리인지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인들 중에 KTX나 항공기 승무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KTX나 항공기에서 내릴 때 자신의 손목시계나 휴대폰 시간을 재조정하는지를. 항공기는 시속 900km 안팎으로 비행합니다. 초속으로 바꾸면 250m 정도예요. EBS의 논리대로라면 땅 위에서보다 50배 이상의 시간 지연 현상이 발생되겠죠.
땅 위에서 50초가 흐르는 동안 여객기 안에서는 고작 1초밖에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0시간을 거쳐 인천공항에서 LA공항에 도착하는 동안 20시간에 50분의 1, 즉 24분만 흘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죠. KTX나 여객기 승무원들이 운행을 마치고 퇴근할 때 자신의 손목시계와 휴대폰의 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그 동시성의 상대성으로 인한 시간 팽창 효과는 정신병자들의 망상에 불과하다는 빼박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개망발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광자란 것 빛이에요.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km/s, 즉 3억 미터입니다. 그런 빛의 속도를 이 영상에서는 고작 초속 1m, 즉 3억분의 1로 대폭 축소해 놨어요. 그래서 우주선 안에서 볼 때 7초 동안 7m를 움직인 광자가 우주선 밖에서 볼 때는 3m가 더 늘어나 10m를 움직인 것처럼 보이니까 우주선 안의 시간이 50% 가까이 팽창했다는 개소리를 씹으려댈 수 있었던 거예요. 현대 광자의 속도는 초속 3억 미터입니다. 7초면 21억 미터. 거기에 3m가 더 늘어나봐야 6176만 분의 1이 증가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밖에서 볼 때 광자의 운동거리가 증가한 만큼 시간이 팽창한다고 할지라도 겨우 6176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노화와 수명의 차이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20대에 머리카락이 빠져 도망가고 주름이 생겨나다가 40대 50대에 사망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50대부터 흰머리와 주름이 생겨나다가 100세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100세를 기준으로 6176만 분의 1만큼 수명이 단축되어 봐야 불과 50초, 50세를 기준으로 그만큼 증가해 봐야 고작 25초 증감되는 셈이니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영상의 해설자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씹으려댑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기적의 해를 보냅니다.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완전히 바뀐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해였죠. 참말로 지랄 연병 돌려차기 하고 있네. 우엑. 저의 이런 증명에 물리학의 광신도들은 그러면 상대성 이론의 빼박 증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며 목에 핏대를 세웠어요. 상대성 이론을 증명해주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인공위성의 시간 조정이에요. 지금껏 살펴봤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대의 사기꾼 놈은 속도가 빠를수록 그 안에서의 시간이 늦게 흐른다고 주장했죠. 인간이 만든 인공물체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건 인공위성이죠. 물론 인공위성은 개잡것들이 새 지역 끝에서만 존재하는 거지만요. 어쨌든 ISS는 초속 8km의 속도로 지구 주변을 24시간마다 15바퀴 정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위성 안의 시간은 그만큼 느리게 흘러가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인공위성들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해요. ISS의 경우 속도에 의한 시간 팽창 효과로 지연되는 시간은 날마다 7마이크로초라는 게 개잡것들의 주장이에요. 1마이크로초는 10^-6승초, 즉 0.000001초예요. 7마이크로초면 0.000007초, 24시간은 86,400초니까 0.000007초면 그 100억분의 1초에도 미치지 못하는 찰나의 시간에 불과해요. 만약 1초가 누적될 때마다 인공위성의 시간을 재조정해 준다면 142,857일 후, 즉 391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인공위성들은 대부분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1998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했던 ISS조차 아직 30년도 채 지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360년은 더 지나야 1초의 편차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저서야 비로소 시간 조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개잡것들은 벌써부터 인공위성의 시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위의 주장은 아인슈타인의 시간 팽창 공식에 맞춰서 인공위성의 속도를 대입한 후 그 수치만큼 실제로 인공위성 안에서도 시간 팽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개구라를 치기 위함일 뿐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공위성의 시간 조정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답을 정해두고 거기에 맞는 공식을 만들어서 가짜 증거를 조작해낸 거기 때문이에요. 증거를 조작해낸다는 건 별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고해성사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리 만무하지만 정말로 저 개잡것들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에서 시간 팽창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주장하는 쪽과 부인하는 쪽 모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이 정기적으로 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양자가 동참해서 공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즉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잡것들이 들이대는 증거라는 것들은 죄다 줬다의 것들 뿐이에요. 증거 능력이라고는 1도 없는 개 잡쓰레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저 사기꾼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큰 돈을 빌린 데 갚지 않고 있는 사기꾼과 그 피해자가 재판정에 마주서 있는데 사기꾼 왈 자기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간 게 아니라 예전에 피해자가 자기한테 빌려간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랑 비슷해요. 근데 사기꾼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기록은 전무해요. 그러자 사기꾼은 현찰로 빌려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걸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사기꾼의 진술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해주는 꼴이에요. 그렇게 되면 되려 피해자는 무고죄로 낙인 찍혀 처벌을 받게 되겠죠. 참말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죠.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는 뮤온이라고 해요. 뮤온은 전자와 같은 경입자이자 불안정한 아원자 입자로 우주에서 쏟아져 내린 전자기파가 60km 상공에서 대기 중에 공기 분자와 충돌할 때 방출되는데 뮤온의 수명은 중성자와는 달리 매우 짧아서 고작 100만 분의 2초 즉 0.000002초에 불과하다는 게 그 잡것들의 주장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뮤온은 고작 660m를 날아가지만 우리 눈에는 100만 분의 98초 즉 0.000098초 동안 49배나 증가된 32km를 날아가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해요. 뮤온이 광속의 99%라는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질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서 그 이동거리가 원래보다 49배나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게 저 개잡것들의 주장이에요. 참말로 입벌고들이죠. 저것들의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뮤온의 수명은 0.000002초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허나 지구에서 관찰할 때 뮤온의 수명은 그보다 49배 증가된 0.000098초로 비춰지죠. 근데 어떻게 뮤온의 본래 수명이 0.000002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인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공원에 앉아있는데 20대로 보이는 꽃미남 청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의 나이를 20대라고 추정하겠죠. 그 친구가 1만 살이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발상 자체를 아예 떠올릴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1만 년 전에 이 세상을 빚어낸 조물주였어요. 이런 극비의 내막을 알아내기까지는 긴 세월이 소요되겠죠. 적어도 30년 이상 그와 유대관계를 쌓아야 비로소 의구심을 품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가 뱀파이어인지 외계인인지 그것도 아니면 조물주인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저 개잡것들은 어떻게 보자마자 뮤온의 본래 수명이 0.000098초가 아닌 0.000002초라는 사실을 바로 간파할 수 있었냐고요. 그건 너무나도 간단한 거라고요. 뮤온의 속도가 광속의 99%이기 때문에 광속의 99%면 초속 29만 7천 km예요. 그 눈부신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속도 측정기가 존재할까요? 0.000098초 만에 32km를 날아가는 것만으로도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요. 0.000098초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가 존재하나요? 천번만번 양보해서 그런 시계가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누군가는 그 시계를 작동시켰다 멈춰야 되겠죠. 버튼을 2번 눌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번개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톱워치의 버튼을 2번 연속 눌러서 0.0001초에서 멈춰 세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0.0001초는커녕 0.01초에서 멈춰 세우는 것도 불가능할걸요. 왜? 버튼의 센서가 작동하는 간격이 100분의 1초 이상 될 거기 때문에요. 손은 둘째 치더라도 인간의 눈이 0.0001초짜리 뮤온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지표면에서 60km 상공에서 생성돼서 32km를 하강한 뒤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자, 여러분들 머리 위로 여객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객기가 여러분들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몇 킬로미터 상공을 시속 몇 킬로미터로 날아가고 있는지 가늠해낼 수 있을까요? 여객기의 총 길이에 대한 정보와 눈금자 그리고 시간만 충분하다면 가능할 것 같다고요. 얼마면 될까요? 1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요? 그러면 1초 안에는요?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요. 하물며 만분의 1초 안에는 어떨까요? 뭔 개소리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냐고요. 맞습니다. 세상에 그런 개소리는 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개소리 중에 개소리일 수밖에 없는지 그 물리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오늘 이후로는 아인슈타인의 아자도 상대성 이론의 상자도 뮤온의 뮤자도 꺼내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원자를 촬영하는 데 성공한 건 UCLA 연구진으로 인류가 원자 촬영에 도전한 지 반세기 만인 2008년이라고 해요. 투과 전자현미경이라는 최첨단 장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붉은색 화살표들이 가리키는 흐리멍텅한 검은 얼룩들이 바로 최초로 촬영된 원자들이라고 해요.
원자의 크기는 1억분의 1cm, 원자핵은 그 만분의 1인 1조분의 1cm라고 합니다.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그 10분의 1인 10조분의 1cm, 전자는 그보다 1000배 더 작은 1경분의 1cm라고 해요. 뮤온은 전자와 같은 경입자이자 지금까지 발견된 6종의 중성 미자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전자보다는 무겁지만 양성자나 중성자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물질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원자의 지름은 10-8승cm로 중성자보다 10만 배나 더 크며 10-16승cm인 전자보다는 무려 1억 배나 더 커요. 따라서 뮤온의 크기도 원자의 1억분의 1 정도 되겠죠. 이쯤 되면 제가 뭔 말을 하고 싶은지 육감이 발달되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바로 코앞에 원자조차 2008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관측에 성공한 놈들이 그보다 1억 배나 더 작은 뮤온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것도 관측지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60km 상공을 통과할 때부터 관측을 해왔다. 불과 100만 분의 2초 동안 660m만 하강해야 하는 뮤온이 약 1만 분의 1초 동안 32km나 날아가는 걸 목격해왔다. 따라서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이 지연된다는 아인슈타인의 망발은 절대진리임이 명백하게 증명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정박아들이 단체로 미분적분하는 소리냐고요. 이래서 제가 아인슈타인 한 놈만 개후레 자식이 아니라 물리학계 그 자체가 개잡 쓰레기들의 집합소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학자라는 놈들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동설이라는 거대한 거짓말을 진리로 둔갑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작은 거짓말들을 생산해내는 개사기꾼들이라니까요. 저 개잡것들이 누구누구의 이론의 증거라고 들이다는 것들은 뮤온과 마찬가지로 죄다 100% 조작인 거예요. 지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난 과반세기 동안 저것들이 제시해온 모든 시각적인 증거들은 하나같이 CGI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에 하나 행여적 개잡것들이 주장대로 뮤온이 60km 상공에서 약 1만 분의 1초 동안 32km를 날아가는 게 특수장비를 통해 명백하게 관측 가능하다고 쳐주더라도 그게 원래는 100만 분의 2초 동안 660m를 날아간 건데 시간 팽창으로 인해 49배 더 먼 거리를 날아간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요?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면 뮤온이 광속의 99%에 달하는 속도로 질주하더라도 시간 팽창 효과는 눈꽃만큼도 초래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뮤온은 1만 분의 1초 동안 32km를 진행해 가겠죠. 즉 뮤온이 1만 분의 1초 동안 32km를 질주해 갔다는 사실만으로 그게 시간 팽창에 빼박진 거라는 저것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란 얘기예요. 이처럼 개 잡것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뒤에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을 뿐이에요. 저것들이 증거라고 들이대는 것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끝없이 되풀이되는 세뇌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만 살아 숨쉬는 허상일 뿐이에요. 이제 세뇌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 개잡것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시된 증거들에는 절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줘서는 안 돼요. 그건 나는 뇌가 없어요 라는 선언일 뿐입니다.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급조해낸 쓰레기 CGI들은 절대로 우주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되려 그것들은 증거 조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빼박 증거가 되는 겁니다. EBS의 영상 속에서도 여지없이 CGI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건 뮤온의 존재를 입증해주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뮤온의 부존재를 증명해주는 거예요.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영상 시간 45분 40초경 뮤온이 상대성 이론을 증명해주는 빼박 증거라고 우겨대던 제작진은 스위스 융프라우호 설산에 위치해 있는 스핑크스 관측소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뮤온의 시간 팽창 효과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관측소 내부를 둘러보던 진행자는 한 연구원의 컴퓨터 앞에 멈춰섭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한 장의 쓰레기 CGI가 출력되고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전자기파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공기분자와 충돌하는 과정을 묘사한 CGI예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지구를 보세요. 이미 전작의 증보개정판에서 상세하게 분석해드린 바 있는 2002년 나사가 공개했던 바로 그 블루마블 CGI예요. 모니터에 등장하는 지구가 2002년 블루마블 CGI라는 건 뮤온을 묘사하고 있는 위의 그림이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촬영한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컴퓨터로 대충 그려놓은 CGI임을 증명해주는 빼박 증거가 되겠죠. 그냥 딱 봐도 허접하기 그지없는 CGI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대중은 그저 눈뜬 장님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두지 않으면 저 쓰레기 CGI를 우주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이기 때문에요. 각설하고 이런 쓰레기 CGI가 해설자가 장담했던 것처럼 뮤연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제 아무리 문외와 세뇌충이라고 할지라도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콧방귀를 낄 겁니다. 근데 아무런 증거 능력도 없는 이런 거짓 깡깽이 같은 엔딩 장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촬영팀이 스위스로 해외 출장식이나 떠났어야 했단 말인가요? 국민 혈세로 왕복 항공권과 호텔비, 고급 식사비 등등 수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가면서 확인은 불가하지만 기왕 스위스까지 간 김에 최소한 사나흘 이상 관광에 할애했을 겁니다. 물론 그 비용 역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객출됐을 테고요. 여러분들의 혈세로 온갖 호의호식을 누리는 것은 물론 거짓 데이터를 생산해내 여러분들을 바보천치로 전락시키는데 전용하고 있는 것이니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가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헤게모니를 움켜쥐고 있는 개잡것들은 죄다 한통속이에요. 각국 정부는 물론 정치인, 경제인을 비롯한 최상의 층, 심지어는 언론, 교육기관들까지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정의로운 비밀 조직 따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자유, 권리는 여러분들 스스로 힘을 합쳐 지켜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속불변의 법칙을 증명해냈다는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대해서도 분석해 봅시다. 근데 그 전에 상대성 이론의 모순에 대한 저의 증명에 폭주했던 물리학계와 그 광신도들의 반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에 대한 저의 증명이 처음 세상에 공개된 건 2020년 2월 28일 게시된 유튜브의 영상이었고 그걸 약간 보완한 영상이 재공개된 건 6개월쯤 후인 9월 11일이었어요. 이 두 영상에 달린 댓글은 무려 600개가 넘었고 이 두 영상을 링크한 페이스북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까지 포함하면 2000개에 달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많은 댓글들 중에 99%는 영상을 보지도 않은 게 확실해 보이는 밑도 끝도 없는 비아냥과 욕설들 뿐이었고 그나마 반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댓글들을 한 손으로 꼽을까 말까 한 정도였어요. 그중 기억에 남는 질문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원서를 직접 읽어봤냐는 거였어요. 독일어 원문이든 영어 원문이든.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세상에서 가장 공인된 매체인 백과사전의 기록과 EBS에서 제작한 영상이 시작부터 중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니. EBS가 방영한 영상 제작에는 카이스트와 한국물리학회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교수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표시 이 영상의 대본은 한국물리학회가 작성했을 겁니다. EBS가 독단적으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런 영상의 상대성 이론을 완전히 왜곡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상대성 이론이 제대로 된 이론이 아니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정신병자의 하품소리라는 고해성사가 될 겁니다. 또 다른 분이 제기한 반박은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스를 제공해 주었어요.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 출신으로 서울대 물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한 청년은 고전 물리학에서 물체의 상대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V의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U의 속도지만 상대성 이론에서 상대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광속불변의 법칙의 공식을 저에게 제공해 주었어요. V는 물체 V의 속도, U는 물체 U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 U에 대해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 V의 상대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두 물체의 속도를 곱한 값을 광속의 제곱으로 나눈 뒤에 1을 더한 값으로 두 물체의 속도를 더하거나 뺀 값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한마디를 더 첨언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인지 저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움직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정지되어 있는 걸로 의제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위의 공식에 이런저런 숫자들을 대입해 봤습니다. 먼저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나와 100km/h로 달려오고 있는 자동차의 상대 속도를 구해봅시다. 여기서 주의할 건 속도를 시속이나 초속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점이에요. 나와 자동차의 속력을 시속으로 설정했으니까 광속인 초속 30만 km도 시속인 10억 8천만 km로 환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0은 그 어떤 수로 나눠도 0이 되므로 분모는 1이 됩니다. 따라서 광속불변의 법칙의 공식에서 멈춰서 있는 나를 향해 100km/h로 달려오고 있는 자동차의 상대속도는 100km/h라는 값이 도출되는데, 이 값은 V의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U의 속도인 고전 물리학의 결과값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둘 중 하나의 속도가 0일 때 1 플러스 0, 즉 1이 되므로 분자값이 그대로 결과값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시속 5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시속 100km로 나를 추격해 오는 자동차와의 상대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때 나는 목적물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보시기에 편하게 소수점 RR이 0이 10개 쌓일 때마다 쉼표를 삽입하기로 하겠습니다. 1-0.000000000000000000429는 거의 1에 가깝죠. 따라서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는 나를 시속 100km로 추격해 오고 있는 차량의 상대속도는 거의 50km/h가 됩니다. 완전히 딱 떨어지는 시속 50km로 도출되는 고전 물리학과는 달리 딱 떨어지는 값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거의 근사한 값이 도출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물체의 속도 중 하나가 0일 때 분모는 딱 떨어지는 1이 되기 때문에 분자값이 그대로 결과값으로 도출돼서 고전 물리학의 셈법으로 도출된 결과값과 일치하게 되지만, 둘 다 속도를 가질 때는 분모가 1-0.00000x가 되기 때문에 1의 근사치가 되며 결과값도 분자값의 근사치로 도출된다는 사실을요. 자, 이번에는 내가 시속 50km로 달리고 있을 때 나를 향해 시속 10만 km로 질주해 오고 있는 우주 로켓의 상대속도를 구해봅시다. 인간계에서 구현 가능한 최고 속도라고 할 수 있는 10만 km/h를 대입해도 역시나 분모는 1의 근사치로 도출돼서 결과값은 분자값의 근사치로 출력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물체의 속도를 곱한 값이 제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걸 광속의 제곱이라는 무한에 가까운 수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그 값은 항상 0의 근사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0에 가까운 값에 1을 더해봐야 분모는 항상 1의 근사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내 속도가 얼마이건 광속에 대한 나의 속도는 항상 0으로 의제될 수밖에 없다는 서울대 청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데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참말로 저급하게 짝이 없는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두 물체의 상대 속도를 구하는데 두 물체의 속도를 곱할 이유도, 그리고 그 값을 무한에 가까운 광속의 제곱으로 나눌 이유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니까요. 50km/h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와 100km/h로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의 상대 속도를 구하는데 빛의 속도가 개입되어야 할 이유는 전무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물체의 속도를 곱하는 이유는 광속의 제곱이라는 무한대에 가까운 수로 그걸 나눔으로써 분모를 1의 근사치로 유도하기 위한 밑장 빼기에 불과한 겁니다. 공식상으로야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죠. 하지만 빛은 눈도 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식이 존재한다고 해서 빛이 그렇게 움직여줄 리 만무하다는 얘기예요. 이 자명한 이치를 왜 물리학 전공자라는 놈들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유치찬란한 야바이 짓거리를 조금 더 이어가 봅시다. 곧 아주 흥미로운 결과와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단위를 좀 더 높여서 시속 10만 km로 달리고 있는 우주 로켓과 빛의 상대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내가 시속 10만 km라는 무지막지한 속도로 질주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최속 30만 km에 가까웠어요. 마찬가지로 나와 빛의 속도를 곱한 값을 그보다 훨씬 더 큰 광속의 제곱으로 나눠버렸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물체의 상대 속도가 이 공식대로 정해진다면 인간계에서 구현 가능한 속도로는 제 아무리 큰 값을 대입하더라도 빛의 상대 속도는 최속 30만 km의 근사치로 도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질주해봐야 아인슈타인의 공식에서 나의 속도는 0으로 의존되므로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 또한 항상 30만 km/s 언저리로 도출될 수밖에 없네. 그러면 이번엔 조건을 바꿔보지 뭐. 내 속도에 무진장 큰 숫자를 대입해서 내 속도가 0으로 의존될 수 없게 만들어 보자고. 어떤가요?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될 것 같지 않나요? 내가 광속의 10배의 속도로 빛으로부터 멀어질 때 빛의 상대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내가 광속의 10배로 빛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최속 30만 km였어요. 이때 나는 광속보다 10배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내 속도가 정지된 것처럼 의존된다는 망언 따위는 절대로 통용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내 속도가 300만 km/s니까 빛은 330만 km/s의 속도로 나를 추격해 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초속 330만 km라니. 완전히 장난 똥 때리는 거죠. 여기서도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게 있습니다. 내 속도에 광속의 배수를 대입하는 경우에도 빛의 상대 속도는 근사치가 아닌 딱 떨어지는 값으로 도출된다는 사실이에요. 둘 중 하나의 속도가 0인 경우 상대 속도값이 근사치가 아닌 딱 떨어지는 값으로 도출됐던 것처럼요. 즉 물체의 상대 속도를 구할 때 둘 중 하나의 속도가 0이거나 빛의 상대 속도를 구할 때 내 속도가 광속의 배수인 경우 그 결과값은 항상 딱 떨어지는 값을 갖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근사치로 도출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빛을 향해 광속의 10배로 돌진해 갈 때를 살펴봅시다. 내가 광속의 10배속으로 빛으로부터 도망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빛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km였어요. 아인슈타인의 주장대로 내가 멈춰서 있건 빛을 향해 돌진해 가건 아니면 빛으로부터 도망가건 빛과 나와의 상대 속도는 항상 초속 30만 km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광속의 10배인 초속 300만 km의 속도로 빛을 향해 돌진해 가고 있는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가 초속 30만 km가 되려면 빛은 초속 270만 km로 후진해 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빛이 나를 향해 쇄도해 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로부터 죽어라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빛보다 빠른 속도를 가질 때 빛은 나의 방향에 따라 전진하기도 하고 후진하기도 하는 우픈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주적인 코미디죠. 끝으로 내가 광속으로 질주할 때 상대 속도를 구해봅시다. 광속의 10배를 질주할 때도 빛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km였는데 굳이 광속일 때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싶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먼저 내가 빛을 향해 광속으로 날아갈 때를 살펴봅시다. 내가 빛을 향해 광속으로 날아갈 때도 빛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km였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 속도가 광속이기 때문에 내 속도가 0으로 의제된다는 망언은 성립될 수 없겠죠. 따라서 내가 초속 30만 km로 빛을 향해 돌진해가고 있으므로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가 초속 30만 km가 되기 위해서는 빛은 제자리에 멈춰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빛의 절대 속도는 0km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빛이 제자리에 정지해 있는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내 속도가 얼마여건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30만 km/s로 변함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망발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공식상으로 오류가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내 속도에 그 어떤 값을 대입해도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30만 km로 도출됐으니까 그걸로 그만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공식은 곧 이론, 즉 글로 작성된 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화해서 축약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이론 자체가 모순이라면 거기서 도출된 공식 단위가 제 아무리 번지르르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글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글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중간중간 봉착하게 된 논리의 모순을 은폐하고 넘어가다 보니 글로는 완벽한 설명이 불가능한 것뿐이에요. 근데 물리학의 모든 이론들은 죄다 이따위예요. 정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부터 개구라로 점철되어 있다 보니 길게 풀어 설명하게 되면 논리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생략에 생략을 거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공식입니다. 공식만으로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리학 교과서가 온갖 공식들로 도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모순을 안고 있어요. 모든 경우 빛의 상대 속도가 30만 km/s로 도출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빛으로부터 광속으로 멀어지는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빛으로부터 광속으로 멀어질 때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km가 아니라 0 나누기 0, 즉 0km/s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관찰자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언제나 30만 km/s로 변함이 없다는 광속 불변의 법칙의 절대 명제가 산산조각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인슈타인은 E는 mc의 제곱이라는 망발을 찌끄려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질량을 가진 그 어떤 물체도 광속을 능가할 수 없다. 이 말은 곧 상대 속도를 구하는 나의 공식에 절대로 광속을 대입하지 마라. 그 어떤 물체도 광속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이 공식에 광속을 대입하는 그 자체가 논리 모순이기 때문이다 라는 선언인 거예요. 왜? 광속을 대입하게 되면 놈의 공식의 모순, 즉 내가 빛으로부터 광속으로 멀어질 때 빛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km가 아니라 0km가 되어버리고 마는 모순이 바로 뽀록 나버리기 때문에 참말로 졸렬하기 그지없는 놈이죠.
이런 놈을 두고 세상의 둘도 없는 생양아치 새깽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나 언론에서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대학자라는 놈들은 죄다 매한가지입니다.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기 위한 지상 최대의 야바위 짓거리에 몸과 영혼을 모두 갈아 넣었던 세상에 둘도 없는 생양아치 새깽구들을 추앙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급조해낸 온갖 영웅담을 확대 재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상식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아무 말 대잔치의 개망발 모음집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증명됐습니다. 게다가 그 명백한 증거라는 것들도 개 잡쓰레기들의 새치 혓바닥 끝에서만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만 CGI로 존재하는 개쿠라임이 증명됐어요. 이제 더 이상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물리학계는 자꾸만 물리학의 모든 이론들은 상대성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씹으려대고 있죠. 따라서 물리학 또한 사형 선고를 피할 길이 없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아인슈타인이라는 개잡 쓰레기는 상대성 이론을 급조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놈은 1922년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체류할 예정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여러 대학들과 기관들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중 교토대학에서 강연했던 내용이 현재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연설문이라고 해요. 그 연설문에 놈이 왜 광속불변의 법칙을 창안해낼 수밖에 없었는지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1982년 8월 미국 물리학회가 발간한 Physics Today의 3페이지에 걸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남겨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접 원문을 읽어보시기 바래요. 여기서는 수준은 낮지만 제가 직접 번역한 내용으로 중요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초속 30km의 속도로 에테르의 바다를 가르며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테르의 상대 속도를 측정해낸다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마이클슨과 몰레는 1887년 빛을 지구의 공전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리 반사하는 실험을 수행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마이클슨과 몰레의 실험이에요. 근데 이 실험에서 양방향으로 분사된 빛의 속도 편차는 감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내려졌어야 하나요? 당연히 지구는 자전 공전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야죠. 근데 당시에 물리학자라는 놈들은 아메리카 대조선을 멸망시킨 예수의 개들로 평면지구론을 타파하고 구체지구론을 창작해내라는 엄명을 하사받은 놈들이었어요. 따라서 지구가 공전하지 않음을 명징해주는 이 실험의 결과를 놈들은 결코 순순히 이실직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마이클슨과 몰레의 실험의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해야만 했어요. 그러지 못하면 이제 막 탄생된 지동설은 태어나자마자 사형 선고를 면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때 아인슈타인이라는 듣보잡이 나타나서 별알 끝으로 내몰리게 된 지동설의 구원의 손길을 내뻗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바로 그거죠. 빛의 상대 속도는 언제나 30만 km/s이기 때문에 빛을 지구의 공전 방향과 그 반대 방향으로 분사하더라도 센서에 도달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개소리로 물타기를 시전한 거예요. 즉 마이클슨의 실험의 결과는 지구는 자전 공전하지 않는다는 빼박 증거가 아니라 지구가 자전 공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빼박 증거라는 망발을 짓거려 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추가적으로 내린 결론은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였어요. 헌데 사실 위 실험의 결과가 어찌 나오더라도 에테르의 존재 유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설사 두 빛이 속도 편차가 감지됐다고 해서 에테르의 존재가 증명되는 건 절대로 아니며 반대로 감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에테르의 부존재가 증명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위 실험의 결과를 통해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했으니 그건 곧 에테르는 실존하지만 그걸 부정하는 게 예수의 진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물리학자라는 것들은 예수로부터 현대과학 즉 유사과학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둔갑시키려는 특명을 하달받은 일루미나티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위 실험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지구의 공전 속력은 고작 초속 30km에 불과하죠. 지구의 공전 방향과 그 반대 방향으로 분출된 두 빛의 거리 편차는 1초 동안 30만 30km와 30만 km로 겨우 10,0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재도 1초를 1만 등분해서 측정할 수 있는 시계는 존재하지 않죠. 하물며 14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100분의 1초, 10분의 1초를 측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걸요? 이에 대해 개 잡것들은 간섭무늬의 변화를 통해 찰나의 속도차를 측정할 수 있다는 개소리들을 짓거려대고 있습니다. 하나 10,000분의 1초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10,000분의 1초 단위의 간섭무늬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하물며 마이클슨과 몰리가 실시한 초창기 실험에서 빛의 주행거리는 고작 11m에 불과했어요. 광원에서 분출된 빛이 A, B, C, D와 A, B-C-D를 거쳐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거리가 겨우 11m였다는 얘기예요. 1초에 3억 미터를 날아가는 빛의 속도 편차를 측정하는 데 고작 11m 길이의 측정기를 사용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또 없는 거예요. 11m를 3억으로 나누면 3.66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즉 0.000000367초예요. 근데 양방향으로 분사된 빛의 속도는 3억 3만 미터 per sec와 3억 미터 per sec로 겨우 만분의 1의 편차를 가져요. 즉 0.000000367초 동안 고작 11m와 그보다 만분의 1을 덜 이동한, 즉 10.9989m를 이동한 두 빛의 거리 편차를 측정한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도 더 이전에 디지털 시계가 보급되기도 전이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뭔 정박아들 미분족분하는 소리냐고라. 한마디로 마이클슨과 몰리의 실험은 애초부터 성립 불가능한 망상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있다는 건 곧 뭔 얘기인가요? 마이클슨의 실험은 진리를 거짓으로, 그리고 거짓을 진리로 등급시키기 위한 사악한 의도로 실시된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진리를 거짓으로, 그리고 광속불변의 법칙을 주창함으로써 거짓을 진리로 등급시키는 게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양방향으로 분리된 빛의 속도 편차를 측정한다는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핑계로 말이죠. 1980년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 쟁탈전을 벌였고 1914년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약 90%를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에티오피아만큼은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식민지로 전락시키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패턴에 패턴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에티오피아 군대가 사자와 치타, 코끼리와 같은 동물들은 물론 벌과 말벌 같은 곤충들까지 총동원해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에요. 헌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제 아무리 잘 훈련되었다고 할지라도 동물들이 어떻게 한 대 뒤엉켜 싸우고 있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서 이탈리아 병사들만 공격할 수 있단 말인가요? 만에 하나 사자와 치타, 코끼리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심지어 벌들까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과 동물, 곤충들 간의 완벽한 상호 교감 없이는요, 에티오피아 병사들의 생각을 전쟁에 투입된 동물과 곤충들이 100% 그대로 전해받는다는 얘기예요. 인간과 동물, 곤충의 언어는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종 간의 소통은 불가능하지만 종속을 떠나 모든 생명체들은 영혼을 갖고 있으며 영혼을 가진 존재들은 감정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이 감정이 표출되는 방식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종속에 따라 다르지만 그 주파수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천지를 가득 메우고 있던 에테르예요. 인간과 동물, 곤충은 물론 심지어는 나무와 꽃과 같은 식물들 뿐만 아니라 무생물이라고 평가절하되고 있는 산과 바다, 바위들까지도 모두 영혼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생각과 감정은 에테르를 타고 주변으로 전파됩니다. 에테르는 삼라만상의 공용어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화력의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군대가 이탈리아 군대를 상대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굳이 보초병을 세우지 않아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들판이나 해안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이탈리아 군대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어요. 그곳의 풀과 나무, 벌레와 동물들이 내뿜는 주파수가 에테르를 타고 파도처럼 사방팔방으로 전파되기 때문에요. 또한 에테르를 통한 교감으로 주변의 새와 여우, 사자 같은 동물들과 벌, 메뚜기 같은 곤충들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처럼요. 게다가 영혼은 곧 에너지인데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그 에너지를 빌려 내 것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자의 능력에 따라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 이내의 생명체의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런 걸 초능력이라고 부르지만 두세 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생명체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기본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곧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역지사지 역시 마찬가지로 한두 세기 전에는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초 덕목이었지만 에테르와 함께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역지사지의 정신은 삼라만상은 돌고 돌아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는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나에게는 나지만 타인에게는 너, 너는 나에게는 너지만 당사자에게는 나. 결국 나는 나임과 동시에 너이며 너 또한 너임과 동시에 나인 거예요. 이러한 발상은 윤회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나이기 이전에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 즉 아빠와 엄마의 세포 조각이었죠. 아빠와 엄마도 마찬가지이며 할아버지,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 나는 인류의 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장구한 세월 동안 존속해왔지만 내가 나라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온 시간은 찰나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들에게 잉태라는 건 신의 영생에 버금가는 최대의 축복인 겁니다. 한평생을 산 후 우리들은 한 줌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헌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파리나 지렁이 같은 벌레들의 먹이가 되고 남은 내 몸뚱아리는 땅에 흡수돼서 나무와 풀에게 자양분을 공급합니다. 내 세포들이 곤충과 식물들로 환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레와 열매와 풀들은 인간을 비롯한 짐승들의 먹이가 돼서 언젠가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억겁의 세월 동안 흙이자 벌레, 나무, 늑대이자 인간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삼라만상이 모두 다 나인 거예요. 한여름밤 온몸을 긁느라 잠을 설치게 만드는 성가시기 그지없는 모기들도, 남편을 위해 정성껏 장만해둔 술 안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쥐들도, 야심한 새벽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내 주변을 맴도는 승냥의 떼들도 모두 다 나인 거예요. 역지사지의 이치를 헤아리게 되면 탐욕과 질투, 슬픔과 분노 따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수천 수만 년 만에 나에게 주어진 독립적인 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찰나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 시간 동안 내가 누려야 할 감정은 기쁨과 행복, 신비와 경외감, 그리고 사랑뿐임을 말이죠. 현 시대에는 오로지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다는 정은 바로 이 역지사지의 한 조각인 거예요. 외놈 강점기와 군부 독재라는 암흑기를 견뎌오는 동안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불신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왔지만 역지사지의 한 줄기 조각만큼은 우리의 DNA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의 정에 대해 묻거든 위와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너이며 너는 나. 나는 결국 삼라만상이기 때문에 역지사지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애가 패권을 장악한 후에는 이 세상을 국가와 민족, 지역감정, 사상과 이념, 정치와 종교를 통해 퍼즐 조각처럼 산산조각 분해해버린 탓에 역지사지 정신을 망각하게 되었지만, 한반도로 유배된 조선인들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는 아직 그 편린이 남아있어 그것을 정이라고 부른다라고요. 아무튼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종 간에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에테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에테르가 소실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걔 잡것들이 패권을 움켜쥐자마자 착수한 게 온 천지를 통신선과 전기선으로 도배해버리는 거였어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가 대기에 충만해 있던 에테르를 분해해버린 거예요. 캠트레일은 전자파에 의해 분해된 에테르가 다시 뭉쳐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포하고 있지만요. 백신은 말초신경을 교란시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체 에너지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10살이 될 때까지 무려 40차례가 넘는 독주사 접종을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최악의 경우 절대다수인 내경인들이 낫과 도끼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도 극소수인 외경놈들이 속수무책으로 학살당하는 참사만은 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각설하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뭐다? 개사기꾼이다. 그것도 깜냥도 안 되는 개사기꾼이다. 저처럼 수학은 물론 물리학에 대해서도 1도 모르는 문외한에게조차도 곧바로 탈탈 털리고야 마는 저급하기 짝이 없는 인간 쓰레기일 뿐이다. 한데 이토록 간단무식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상대성 이론의 모순들을 과학 교사들은 물론 물리학 교수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교사들이야 대절에 불과한 데다가 과다한 수업량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 뒤돌아볼 틈조차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박사학위식이나 수여받은 대학 교수놈들조차도 위의 모순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도층 인사라는 것들은 죄다 한통속이라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상대성 이론이 무너지면 물리학 또한 존속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우주로켓,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답시고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백조나 되는 혈세를 착복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건 둘째치고 내일 당장 성난 군중들이 휘두르는 낫과 도끼질에 모가지가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언론을 총동원해서 매일같이 만륜력의 법칙과 상대성 이론에 대한 찬양 기사들을 무제한 쏟아내면서 내경인들에게 최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애가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구동시키는 유일한 원동력은 치동설인데 그게 폐기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상대성 이론의 모순들을 구구절절 증명할 필요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시대에 출연한 허블이라는 놈이 아인슈타인의 E는 MC의 제곱이 정신병자의 하품소리에 지나지 않음을 단칼에 증명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상대성 이론의 태생과 동시에 사망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허블의 팽창 우주론이 공인된 이후에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한 세기가 넘는 긴 세월 동안 굳건한 아성을 견제하고 있지 않냐고요. 물론 지금도 물리학계는 허블보다 아인슈타인을 몇백 배는 더 위대한 학자로 숭상하고 있습니다. 왜? 상대성 이론처럼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은 아무나 씹으려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염치고 체면이고 양심이고 죄에다 시궁창에 내팽개쳐버린 인간 말종들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이에요. 물리학계의 그 숱한 인간 쓰레기들 중에 아인슈타인이 단연 최고의 말종이었기 때문에 지난 세기 동안 놈을 메시아처럼 찬양하고 숭배해왔던 거예요. 그래야 또 놈의 영예를 탈취하기 위해 그보다 더한 인간 말종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 테니까요. 그 과정에서 탄생된 게 바로 양자역학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허블의 팽창우주론이 어떻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숨통을 끊어버렸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아인슈타인의 우주는 수축도 팽창도 하지 않는 정적인 우주였어요. 따라서 상위 천체들의 공전 속력만 적절하게 조정해 놓으면 최하위 천체의 누적 공전 속력이 광속을 넘어서게 되는 참사는 모면할 수 있었죠. 헌데 난데없이 허블이라는 듣보잡이 나타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정신병자의 잠꼬대 같은 소리로 학계의 이목을 집중받게 되자 아인슈타인은 똥줄이 바짝 탈 수밖에 없었어요. 아인슈타인의 극대노의 허블이라는 듣보잡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교통정리가 끝나나 싶던 그 순간 최고 결정자인 예수회는 되려 허블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파일을 키워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대상이 많아지는 법이고, 또 역설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대중의 이목을 계속해서 우주로 집중시킬 수 있으니까요. 쇠치읓바닥만 잘 놀려면 상대성 이론을 폐기하지 않고도 팽창 우주론을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대중은 똥을 된장이라고 우겨도 맛있게 잘만 처먹는 개 돼지의 눈뜬 장님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예수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아니, 판단이 적중한 게 아니라 상대성 이론을 폐기하지 않고도 팽창 우주론을 절대 진리로 날조함으로써 지동설을 사수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팽창 우주론은 상대성 이론보다 10배는 더 허접하게 짝이 없어요. 빅뱅을 설명할 때는 거리에 상관없이 광속은 무조건 30만 km/s라고 씹으려다가 관측 가능한 우주를 설명할 때는 빛의 상대 속도가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씹으려대죠. 아인슈타인처럼 방금 전까지 침까지 튀겨가면서 짓거려 댔던 말들을 돌아서는 그 즉시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닭대가리들이 각자의 도화지에 그려놓은 상상도들을 한데 모아 이어붙여 놓은 게 작금의 우주론인 겁니다. 그러니 온갖 오리들과 모순들로 가득할 수밖에요. 그리고 그 모순들을 숨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낀 채 외계어와 다를 바 없는 숫자와 기호들로 구성된 공식으로 대체할 수밖에요. 근데 이론은 반드시 문자만으로 100%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어야만 해요. 어떤 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공식은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 교과서는 공식들로 도배되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2024년 4월에 전자책으로 출판된 일부의 증보교정판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물리 이론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개구라라는 사실을요. 그 개구라를 세뇌하기 위해서 의무교육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학업 성적이 좋다는 건 전혀 기뻐하거나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곧 제도권의 권위주의에 대한 노예 근성이 충만하며 스스로 성찰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므로 기억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건 주체성과 창의성입니다. 그게 단련되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생 개 잡것들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들에만 일희일비하며 개 돼지 취급만 받다가 수술이나 독주사에 의해 자살당하고야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겁니다.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 늘 행복하세요.